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특별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들어갈게요. 자, 근로자가 이런 얘기가 돼 있죠. 자,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야 되는 거죠. 어, 위에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종합소득에서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이 요건이라든지 소득 요건을 불문한다라고 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공제 대상을 위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든지 간에 기본공제 대상이 돼야지만 의료비 지출한 거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진찰, 진료, 입원비, 건강검진비 이렇게 나와 있죠. 다만 이제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비는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쌍꺼풀 수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관련된 성형 수술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질병이나 뭐 이런 쪽에 이제 판명이 되면 코드가 있어요. 그런 게 되면 공제 대상이 되지만 미용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치료 목적에 대해서 한약 포함을 해서 의약품을 구입한 거 되지만 이제 보조식품이라든지 뭐 영양제 뭐 이런 것들은 뭐 제외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처방에 다른 의료기 구입이나 임차료 뭐 이런 부분 있죠. 그런 거 공제받을 수 있고, 여기 보면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에 관련돼서 구입하는 것은 연 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및 구입, 임차료 보청기 구입에 관련된 것도 공제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비 회당 200만 원 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간병인비 또 국외 지출한 의료비 등 이런 것 등 우리가 이제 제외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이 간병인이라든지 국외 해외 나가가지고 수술이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지 않겠다는 점. 자, 전액 공제 의료비는 본인에 해당하는 거, 장애인, 또 중증 질환의 의료비, 또 난임이나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 또 경로 우대자, 그 다음에 6세 이하의 자녀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 전부 다 공제를 받고 있죠. 자, 일반 의료비는 전액 공제 의료비 이외의 의료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공제액은 1번과 2번 요 두 개죠. 전액하고 그 다음에 미니멈 이러니까 작은 거 거기에 15%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난임 시술비나 또 미수가 선청화 이상화 20%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금액, 그 다음에 급여액의 3% 또는 700만 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기준하겠다는 거. 자, 의료비를 앞전에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의료비 공제, 또 신용카드 공제 둘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외라고 그랬어요. 국외 해외에서 지출한 의료한 비용이라든지 또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 또 건강기능, 뭐 구입비라든지 의료기관이 아닌 특수교원에서 지출한 언어치료라든지 간병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 뭐 요즘에는 뭐 성형하러 해외에 많이 갔어요. 일본이라든지. 그렇지만 지금 이제 입장이 바뀌었죠.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로 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오는 그런 추세인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교육비 세액 공제를 들어갈까요? 자, 근로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 자,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계 존속일 때는 내 부모잖아요. 배우자 부모. 자, 공제가 안 됩니다. 단 장애인 특수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금액 제한 없이 존속까지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국외
어학 연수비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럼 이제 공제 대상에 본인은 대학원까지를 다 공제해준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대학교, 뭐 그런 수업료하고 입학금, 육성회비 다 공제되고요. 그 다음에 급식비나 대학 입학 전형료, 그 다음에 수능 응시료,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다 되죠. 자, 교복은 50만원까지 한도예요. 그러면 머리 기억할 거, 교복하고 안경, 콘택트 렌즈, 교복 이 세 가지 전부 다 50만원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시험에서도 많이 나와요. 초, 중고 학생의 체험학습비 있죠. 자, 이거 50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이라는 거 꼭 숫자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방과 후 학교의 수업료 기억, 그 다음에 교재 구입비, 뭐 교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공제 대상이 된다. 자, 공제액은요, 적은 금액 1번과 2번 중에서 적은 금액에 우리가 15%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자, 뭐 교육비 장학금, 그 다음에 1인당 대학교는 900만원, 취약전 아동이라고 그랬어요. 취약전 아동 및 초등학교 인당 300만원, 그 다음에 본인 교육비라든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다 전액을 해주겠다. 아까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직계 존속까지도 다 해준다고 그랬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에 관련된 세액공제입니다. 자, 나이 불문하고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해주겠다. 자, 특례기부금하고 일반기부금으로 우리가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특례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다 기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모금에 기부를 하거나, 뭐, 이재민, 또 적십자사, 또 정치자금. 정치자금은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정치자금 세액공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특례기부금으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정치인들한테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 다음에 주소지 이외에 지자체 본인이 고향사랑 기부금 10만원 이하일 때는 세액공제를 해주면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례기부금으로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금은 2월 공제가 되지 않지만 연간 2천만원까지 한도액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기부금은 종교단체, 불우이웃돕기, 노동조합비 같은 경우가 일반 기부금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공제 한도는요, 기부금의 15%, 1,000만원까지는 30%, 3천만원일 때는 40% 이렇게 들어가고요. 한도는 특례기부금은 전액 다 공제를 해줘요. 이거 꼭 알아주세요. 특례기부금.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기부금은 30%까지, 그 다음에 종교단체 기부금은 10%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향후나 동창회 이런 것들은 비지정 기부금이라 세액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뭐 고향, 뭐 무슨 도민, 뭐 무슨 학교 이런 것들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10년간 2월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이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결혼 세액공제 나와 있죠. 생애 한 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초혼이 됐건 재혼이 됐건 상관이 없죠. 생애 딱 한 번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 해당 해당 연도에 50만원 이렇게 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월세 세액공제 나와 있죠. 자,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여야지만 되고요.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금액이 7천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제외를 하고 있죠. 자, 무주택자가 무주택 근로자가 뭐 하는 거예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30평대 32평인가요? 예, 평으로 따지면 84 평방미터. 자,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액에서 월세세 공제를 해주겠다. 기준 시가 4억 이하예요. 근데 사실 이게 기준 시가가 4억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뭐 경기도 쪽에서도 변두리 쪽이나 가야 이런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상 이하가 되지 않을까. 평수도 좀 작은 거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공제액은요, 월세 지급액의 공제율 1,000만 원 한도로 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총급여는 5,500만 원 이하, 자, 17%, 그 다음에 총급여 5,500만 원일 때는 공제율이 15%, 이렇게 해서 누진제로 해가지고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하일 때는 17%, 뭐 8천만 원 이하일 때는 15%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외국에 이렇게 우리가 납부하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 납부세액이라든지 또 배당세액, 기장세액공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산출세액의 20%를 해주고 또 뭐 재해손실 세액공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개인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게 소득세는 인적공제를 해줘요. 개인 사업자도. 근로자가 아니어도.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그 다음에 자녀세액공제라든지 정치자금,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결혼세액공제. 이거는 근로자가 아니어도 우리가 공제하는 항목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신고하고 납부가 있는데요. 중간예납에 대해서 보자고요. 중간예납은 법인세하고 좀 달라요. 자, 우리가 1년의 반이 1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간예납하는 게 우리가 1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한 소득세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전 과세 기간에 냈던 금액이 2,000원이었다. 그러면 그거의 2분의 1, 즉 50%를 미리 중간 예납을 하는 거죠. 그럼 얼마? 1,000원만큼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납부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납 고지는 직전 과세 기간 소득세의 50%를 신고 납부하면 되겠다. 1,000원만큼을 아까 제가 얘기를 들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예납고지의 징수 11월 1일서부터 11월 15일 날까지 고지가 이루어지고 징수는 11월 말까지가 우리가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 예납의 신고기한은 11월 1일서부터 자 30일까지 납부까지 이루어지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납부세액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 예납의 추계액을 따로 신고 납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만인 경우에만, 그 다음에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중간 예납 신고를 납부해야 되는 거고요. 예납 고지가 없는 것으로 신고 납부한 경우 그때 이제 중간에 예납 고지가 없는 것으로 보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올해 사업을 했는데 소득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신고를 안 한다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신고는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액부 징수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 연합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않겠다. 하지만 신고는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중간 예납 의무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직전 연도의 2분의 1, 즉 50%만큼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중간 예납을 해야 되고 언제 11월 1일서부터 11월 30일까지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방금 전에 봤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중간 예납할 의무가 없어요. 뭐 새롭게 사업을 하는 사람. 왜? 작년에 실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얼마 내야 되는 그 중간 예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신규 사업자는 중간 예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소득만 있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사업소득 중에서 속기나 타자, 사무지원에 대한 서비스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인 경우나 또 수시부가 되는 사업소득, 또 방문 판매, 또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 의무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뭐 우리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분리과세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매달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는 경우 굳이 뭐 중간 예납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원천징수로 종결이 되니까. 자, 그럼 이제 확정신고는 언제 하는 거예요? 소득세는 다음 연도, 예를 들어 2025년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은 2026년 5월 1일서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줘야 되겠죠. 자, 성실 신고자는 6월 30일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할 세무서장에 해줘야 되는데, 자, 주소지나 거소지 관할의 세무서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할 세무서에다가 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을 때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 확정신고를 면제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럴 때는 확정신고를 안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나 퇴직, 여기 오타가 있네요.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죠. 뭐 보험모집보험이라든지 방문 판매, 배달원.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해서 우리가 이미 납세에 대해서 종결이 끝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굳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요. 자, 제출 서류의 복식부기 의무자는 확정신고 시에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에 결산서들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다음 합잔하고 조정계산서 이런 것들을 같이 첨부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거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들어가니까, 무신고로 들어가면 가산세가 붙죠. 신고불성실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10% 20% 해가지고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꼭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시험에서도 많이 나왔던 게 분납하고 물납입니다. 조세를 이제 조세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한꺼번에 현금으로 내기가 납세 분자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눠서 낼 수 있게끔, 그래서 1,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초과액을 우리가 분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일단 1,000만 원은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되겠죠. 이렇게 분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2,000만 원 초과한다. 예를 들어서 2,500만 원이다. 그러면 1,250만 원, 1,250만 원 이렇게 50%씩 우리가 나누어서 분납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조세 물납은 물납이라는 얘기는 현금 납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현금이 없어가지고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뭐 상속세 같은 경우 특히 워낙 땅 같은 경우 큰데 안 팔려가지고 현금으로 못 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땅으로 우리가 이제 상속세를 납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땅 같은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우리는 물납이다 이런 얘기죠. 물건으로 납부하는. 그래서 물납이란 세금을 금전으로 납부하지 않고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을 우리가 물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급명세서도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개인에게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개인에게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야 이거? 회사죠, 회사. 자, 개인별 연간 지급액을 기록한 자 지급명세서를 다음 기한까지 제출해 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회사가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음에 2월 말까지, 그 다음에 2월 말까지 해서 3월 10일까지 해줘야 되겠죠. 이런 근로자는 다음 달 말일까지, 폐업일 때는 폐업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일반적인 경우는 2월 말일. 이 부분 시험에도 많이 나온 부분이니까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 신고 납부하는 거 할 때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도 같이 제출을 하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단기별 신고 납부가 있는데, 상시 고용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별로 신고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매달 우리가 2월 10일 날 우리가 신고 납부하잖아요. 그런데 직원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마다 6개월마다 신고가 하면 된다 이런 얘기다. 이런 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소득세 관련돼서 우리가 세법을 쭉 들었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자주 들어보시고 또 교재도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봐요.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